안녕하세요. 늦가을 아침 서울 지하철 역사.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늘 보던 얼굴이 있었죠. 노란 조끼를 입고 안내방송을 반복하는 수진.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익숙한 인물이었고 그녀에게 이곳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진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는 구겨진 종이컵 하나. 그 노인은 역사 기둥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진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피로와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마주치는 노숙인들, 그중 한 명이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무심한 시선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버려진 노인, 그리고 그를 모른 척한 딸의 반전 감동 사연입니다. 눈을 떼기 힘든 이야기, 잠시 멈춰서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감동 실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수지는 정해진 위치에 서서 늘 하던 대로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역사 안으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길, 누군가는 학교로 향하죠. 하지만 수진에게 이 모든 건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3호선 환승은 저쪽입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안내 멘트를 반복했습니다. 표정엔 감정이 없었고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버티고 있는 하루일 뿐이었죠. 역 구석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허름한 코트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낡은 신발 밑창은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컵이 들려 있었죠. 그 종이컵엔 희미한 동전 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수지는 곧 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그녀의 말투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미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노인들도 설 자리가 없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군중 속 한 노인과 한 안내원의 짧은 대치일 뿐이었죠. 잠시 후 수지는 다시 안내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문득 바닥에 멈췄습니다. 노인이 있던 자리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사진엔 젊은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소녀의 얼굴엔 순수한 웃음이 있었죠. 사진은 귀퉁이가 닳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 속의 두 사람은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옆에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런 거 왜 버려두고 다니는 거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 안내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그 노인 오셨네. 아침부터 저기 앉아 계시던데.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또요?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분들 보면 불쌍하기보다 답답해요. 그래도 춥잖아요. 좀 앉게 놔두면 안 될까? 안 돼요.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혼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묘한 찜찜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노인의 표정, 말없이 물러서던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녁 무렵 근무를 마치고 역을 나서던 수지는 다시 그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역사 출입구 계단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여전히 종이컵 하나뿐. 그리고 그의 곁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이내 시선을 피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런 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노인이 눈에 밟혔죠.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노숙자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파 속 노숙인 사망자 급증, 복지 사각지대 여전. 리포터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난 저런 사람들과 상관없어. 그러나 창밖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음성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힘없이 떨리던 목소리였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앉아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사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찬바람이 계단을 타고 스며들어 사람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기 때문이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출근길 전철 속에서도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 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단정히 매무새를 고치고 노란 안내 조끼를 여몄습니다.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울을 바라보던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그 노인은 이제 안 올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인파가 몰려들었고 역 안은 분주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안내 멘트,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섞였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커다란 웅성거림이 되어 역사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 저 멀리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에는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쫓아냈던 그 노인. 그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엔 여전히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분 어제도 여기 계셨어요. 하지만 그 말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119 불렀어요? 숨 쉬는 거 맞아요? 하며 분주히 움직였죠. 수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아 맥박을 짚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많이 약하네요. 그 순간 노인의 손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건 작은 쪽지였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이 일하는 역이라 좋다. 수지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딸이 일하는 역? 그녀는 쪽지를 다시 노인의 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 조용히 역사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길을 갔고 소동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잦아들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그 자리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딸이 일하는 역이라 좋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영무실로 돌아온 수지는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 말이야, 괜찮대? 응, 병원으로 갔대요. 아마 저혈당인가 봐요. 그래도 놀랐겠다. 괜찮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역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땡땡역에서 노숙인 한 명이 실신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단조로웠지만 그 한 문장이 수진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일하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승객들의 대화,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졌고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수지는 역사 출구 앞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선 아침의 그 장면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바닥엔 노인이 떨어뜨린 종이컵이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컵 안엔 동전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그녀의 귓속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딸이 일하는 역이라 좋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노인 오실까? 그러나 그날 역사엔 더 이상 그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마치 누군가의 인생 한 조각이 사라진 것처럼 싸늘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 여간의 공기는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늘 시끄럽고 바쁜 그 공간이었지만 수진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조금씩 멀게 들렸습니다. 익숙했던 방송 멘트조차 마음에 닿지 않았죠. 그녀는 안내 부스 안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무심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12분. 그 노인이 쓰러졌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지금쯤 괜찮으실까? 병원은 갔겠지.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녀는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전광판을 확인하고 방송 멘트를 점검하고 승객들에게 안내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의 그 표정, 그리고 떨어뜨린 쪽지의 글씨. 오늘은 딸이 일하는 역이라 좋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후가 되어 경찰 2명이 영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안내원님, 잠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노인분 말씀이시죠? 네. 어제 역에서 쓰러지신 분 맞습니다. 혹시 어제 그분을 보셨다고요?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잠깐 봤어요. 매일 오시던 분이에요. 경찰은 메모를 하더니 조용히 CCTV 영상을 확인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안내부스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노인은 천천히 역사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바닥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었죠. 그는 안내원 쪽을 잠시 바라보았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장면에서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향해 했던 그 고개 숙임이 마치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인사라기보다 마지막 작별처럼 보였죠. 경찰은 영상의 일부를 확대했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입니까? 그 질문에 수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매일 오시던 분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목에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목. 그 위에 빛나던 같은 모양의 시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지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힘을 주었지만 머릿속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감사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CCTV 모니터가 자신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안의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잠시 후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여요. 쉬었다 와요. 괜찮아요.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상가를 지나던 수지는 익숙한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 가사 속엔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수진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는데 기억 속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작은 시골집 마당, 저녁놀 아래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던 아버지. 그 옆에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던 어린 수진. 그 따스했던 시간의 잔상이 지금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서랍 속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오래된 사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한 장 어린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손목 위엔 똑같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노인 정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불안한 시선 속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직은 부정하려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방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고독한 무대였습니다. 손에 쥔 아버지 사진 속 그 시계는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짓누르는 운명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이 매번 무심히 쫓아냈던 노인이 그녀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고. 하지만 떨리는 손끝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이성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영노인 실신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연관 검색어에는 노숙인, 병원 이송, 그리고 무연고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연고, 보호자 없음. 그녀는 병원 이름을 확인하고 숨이 막힐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아니,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노인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수지는 지난 며칠간 그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를 역사에서 내쫓았던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죠.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그 소리는 수진의 내면에서 울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는 시골에 잘 계실 거야. 내가 연락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 하지만 그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7년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수진이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후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수진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남자와 헤어졌을 때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그녀는 아버지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홀로 서겠다는 오만함과 아버지의 가난한 모습이 싫다는 이기심 때문이었죠. 침묵 속에서 수지는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눅눅한 먼지 냄새와 함께 작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써준 우리 수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야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과 현재의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안내 조끼 대신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차분했지만 그녀에게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접수대에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역에서 이송된 노인분 면회할 수 있나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보호자? 아니면 7년 전 그를 버린 딸? 아니요. 그냥 그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함은 김춘배 씨 맞나요? 수진이 내뱉은 이름. 7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잊으려고 노력했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춘배 환자분 맞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워낙 연세가 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면회는 가능하지만 환자분 상태 때문에 짧게 해주셔야 합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춘배, 정말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면서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 마치 납덩이를 달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503호.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 건데?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딸이라고 말할 거야? 당신을 매일 쫓아냈다고 고백할 거야?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용기를 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거친 수염,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강인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노인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아닌 하얀 환자 인식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전날 아침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어린 수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노인은 그 사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녔던 것이죠. 수진은 천천히 걸어가 노인 곁에 섰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굳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 짧은 한마디에 7년의 회한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수진의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하고 지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출근 안 하고 여긴 어쩐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일 그 역에 가서 딸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버텼던 겁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노인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잘 지내면 됐다. 춥지는 않니? 옷이 얇네. 아버지의 마지막 걱정은 자신의 아내가 아닌 딸의 추위였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모른 척했던 노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나와 곧바로 영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개인 사정으로 무기한 휴직하겠습니다. 모든 민원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딸도 안내원도 아닌 아버지의 보호자였습니다. 수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시골집을 떠나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해야 했을까요? 시골집으로 가는 기차 안. 수지는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는 그녀의 삶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죠. 수지는 기차에 몸을 싣고 7년 만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벗어나 시골의 황량한 들판을 지날 때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은 수진이 외면했던 세월의 무게처럼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가장 깊은 회한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한참 걸었습니다. 수진의 낡고 작은 시골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은 7년 전 자신이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낡고 지쳐 보였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어린 수진과 아버지가 사진을 찍었던 그 나무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눈에 띄는 것은 온 집안을 덮고 있는 두꺼운 먼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에는 마지막으로 끓였던 듯한 된장찌개 냄비가 그대로 있었고 방바닥에는 아버지가 신던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고무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급하게 혹은 무거운 결심으로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어린 수진의 그림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의 낡은 책상 위 먼지 쌓인 통장과 서류 뭉치가 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농사짓던 작은 밭이 경매로 넘어간 기록이었습니다. 땅을 잃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버지가 서울까지 올라와 노숙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속에는 수진의 대학교 졸업 증명서, 복사본과 함께 손글씨로 쓴 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7년 전 수진이 서울로 떠나던 날을 기준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수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어쩌면 아주 먼 곳에 있겠지. 7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내 마음을 안다. 아버지는 내게 짐이 되었고 내가 서울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자리를 잡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뻤단다. 내 엄마 없이 홀로 키운 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고맙다. 여기까지 읽던 수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오해와 불만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반성과 딸에 대한 애틋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 집을 떠나게 된 건 내가 졸업한 후에 갚아야 할 빚 때문이었다. 내 등록금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 아버지는 내가 힘들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몰래 밭을 담보로 사채를 썼고 그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아버지는 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지만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버지 욕심 때문에 내 추억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 결국 아버지는 집을 지키고 빚을 갚기 위해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단다. 노가다라도 해서 갚으려 했지.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렸다. 몸은 늙고 일은 없었지. 결국 지하철역 노숙을 선택했다. 그나마 덜 춥고 사람들이 많아 안전하다고 생각했단다. 수지는 편지를 쥔 채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가 홀로 감당했던 어둠과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스스로를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내가 일하는 역을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창피해 할까봐 노란 조끼를 입고 당당하게 일하는 내 모습만 멀리서 지켜보고 돌아오곤 했지. 내가 모른 척해도 괜찮았다. 내가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아버지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단다. 내가 나를 쫓아냈을 때도 아버지는 미안했다.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 직장에 피해를 줄까봐 늘 고개를 숙였단다. 수진아, 부디 잘 살아라. 그리고 내 삶을 후회하지 마라. 너는 내 자랑이다. 이제 아버지는 너에게 짐이 되지 않을게.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편지 아래에는 낡은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진이 결혼 자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계좌에는 32,7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하철역에서 구겨진 종이컵으로 모았던 7년의 노력이 담긴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통장과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냐며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를 홀로 두고 이 과거의 잔해 속에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골을 떠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무관심과 피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결단과 책임감이 채웠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겁니다. 이제 딸인 자신이 아버지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와야 할 차례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골집에서 발견한 편지와 통장은 그녀의 가슴 속에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7년간 감당했던 고통의 무게가 이제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로 옮겨진 듯 했죠. 하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후회가 아닌 사랑을 되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내가 왔잖아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그 집, 내가 꼭 지킬게요. 아빠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 가장 시급했지만 그녀의 저축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휴직계를 냈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춘배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로비로 나와 주시겠어요? 면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복도로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7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로비에는 중년의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진에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도와 맥박을 짚어주었던 바로 그 중년 남성이었죠. 혹시 김춘배 어르신 따님이신가요? 네, 제가 딸입니다. 혹시 어제 역에서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년 남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셨는데 제가 해드린 게 별로 없어서요. 그는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 변호사고요. 사실 어르신과 저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수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와 인연이라니요? 노숙 생활 중에 알게 된 사람일까요? 7년 전 어르신이 지하철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르신처럼 거리를 전전했죠. 박성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에게 먼저 손을 내민 분이 바로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가진 전부인 낡은 빵 한 조각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빵이 세상의 모든 희망처럼 느껴졌죠. 수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외면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타인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지하철역에서 쓰러지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온 후 제가 뒷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따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지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더러운 노숙인이라고 외면했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이자 은인이었던 겁니다. 이 봉투 안에는 어르신이 딸을 위해 갚으려 했던 모든 빚을 정리할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저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주셨던 빵 한 조각,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르신의 빚이 얼마인지 이미 확인했고, 저희 변호사가 깔끔하게 처리할 겁니다. 수지는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따님, 제가 어르신에게 받은 생명의 은혜는 이 돈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십시오. 어르신이 곧 제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수지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성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르신이 깨어나시면 제가 꼭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두 남자가 병원을 떠난 후 수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7년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인정을 잃지 않았기에 이런 기적 같은 조력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빚은 해결되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갈 집, 그리고 건강 회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노란 안내 조끼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지하철역의 무심한 안내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낼 딸이었습니다. 수지는 병실 침대 옆에 작은 간이 침대를 마련하고 아버지 곁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란 안내 조끼를 벗어던지고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빚 문제가 해결되고 박성철 씨가 모든 병원비를 책임지면서 수지는 오롯이 아버지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여기 있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내가 아빠 옆에 있어야죠.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다. 이제라도 내 얼굴을 보니 됐다. 난 괜찮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버지 소원이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원망과 오해가 사랑과 감사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버지의 거친 수염을 깎아주고 식사를 챙기고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산책했습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수진에게 잊었던 과거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던 7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혹한을 버텨야 했던 날들, 딸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 안내부스 근처를 서성였던 순간들. 사실
내가 3호선 환승은 저쪽입니다 하고 안내 방송할 때 아버지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단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씩씩하고 당당하던지 우리 딸이 잘 지내는구나 싶었지. 아버지는 수진에게 자신이 매일 쓰레기통에서 꺼내보던 그 낡은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버지가 삶의 마지막 희망처럼 지켜온 보물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늘 아버지의 가난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가난 속에서도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 온 박성철 씨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 성철입니다. 이제 회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주신 빵 한 조각, 그 은혜 잊지 않고 평생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박성철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다행이다.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본 수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2달 후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자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에게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노숙 생활의 흔적이 지워진 아버지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시골집으로 갈까요? 아버지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이제 아버지는 내 곁에 있고 싶다. 내가 혼자 사는 그 작은 집으로 데려가 주겠니? 이제 내가 일하는 모습 매일 보고 싶구나. 수지는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모시고 살게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휴직을 정리하고 영무실 동료들에게 정중히 사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지하철역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성철 씨의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성철 씨가 아버지의 상황을 알고 수진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수진은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2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고 휠체어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맞았습니다. 병원 출입구에는 수진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박성철 씨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살게 될 수진의 작은 오피스텔이 아닌 시골집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사진을 걸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빠,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 지켜줄게요. 내가 받은 사랑, 이제부터 천천히 갚아나갈게요.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7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우리 다음 주에 시골집에 내려가서 그 밭 있죠? 박성철 아저씨가 예전 빚 다 정리해줘서 집은 안전하대요. 우리 그 밭 다시 일구자. 아빠가 가장 행복했던 곳이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 모른 척했던 딸과 버려졌던 아버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하철역의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 가장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햇볕이 잘 드는 거실 창가에 앉아 수진이 시골집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첩을 넘겨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박성철 씨의 회사에서 회계 보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내원 시절에 무표정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 넘치는 활력과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아침마다 수지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매 끼니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아 수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이렇게 내 곁에서 밥 먹을 수 있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앞으로 100살까지 밥 해드릴 건데 아빠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계셔야 해요. 그녀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웃는 수진의 얼굴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늦봄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비 때문에 팔렸던 밭은 박성철 씨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황무지 같았던 밭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일궈야 할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7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가치를 되찾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이 밭은 내 엄마랑 아버지가 신혼 때부터 일군 곳이야. 여기 묻어 있는 건 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시간이란다. 수지는 밭 한 구석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그동안 내가 아빠의 이 소중한 시간을 외면했어요. 내가 아빠를 창피하게 생각했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는 흙 묻은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딸아, 후회하지 마라. 내가 잘 사는 모습, 그게 아버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돌아와 주었으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그날 작은 밭에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그들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함께 심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박성철 씨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박성철 씨는 수진에게 아버지를 도와준 이유를 조금 더 깊이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외동딸이 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처럼 저도 딸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딸 얼굴 볼 면목도 없어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르신을 보면서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제 딸이 저를 모른 척 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빵을 주셨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돕는 것은 제가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빚을 갚는 일이자 딸에게
용서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박성철 씨의 사연을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처럼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지는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했던 시계,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목에 있던 그 시계를 수리하여 아버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릴 마지막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쓰러지던 날 쪽지를 봤어요. 오늘은 딸이 일하는 역이라 좋다. 아빠, 내가 그 쪽지를 보고도 아빠를 모른 척하려 했어요. 나는 아빠가 그렇게 쓰러지시는 동안에도 나만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그 쪽지가 나를 구원했어요. 그 한 문장 덕분에 내가 아빠를 찾을 수 있었고,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아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내 딸, 아버지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것, 그거면 됐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차가운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오해와 외면은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과 딸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기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하철역의 무심한 안내원이었던 수지는 이제 세상 가장 따뜻한 집의 가장 소중한 딸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진과 아버지가 함께 밭에 심었던 고추 모종은 붉게 익어 수확을 마쳤고 시골집 마당의 작초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수지는 주말 아침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울의 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조용히 가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 덕분에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을을 맞이하는구나. 내가 그때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아빠. 내가 아빠를 외면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요. 아빠의 그 희생과 사랑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요. 아빠가 매일 지하철역에서 나를 지켜보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아빠의 가장 든든한 안내원이 되어드릴게요. 수지는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수리해서 선물한 그 시계는 이제 두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과 새롭게 시작된 시간을 모두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때 그 역에서 쓰러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썼던 쪽지다. 내가 다시 가져가거라. 그 쪽지에는 여전히 삐뚤빼뚤한 글씨로 오늘은 딸이 일하는 역이라 좋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쪽지는 그녀에게 죄책감의 증거가 아닌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아빠, 나 이 쪽지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다짐할게요. 다시는 아빠를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무심하게 외면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수지는 회사에서 박성철 대표의 비서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철 대표가 수진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그가 정기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의 노숙인들을 후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어르신에게 받은 생명의 빵은 혼자 먹고 끝낼 수 없다. 그 사랑을 계속 나누어야 한다고요. 수지는 아버지의 선행이 박성철이라는 조력자를 통해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딸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 사랑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희망의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누워있던 병실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지하철역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세상의 외면 속에서도 사랑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돌아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했던 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완전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오늘 혹시 무심히 지나치고 있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사랑은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적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감동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